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 하나가 한국 증시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5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게 된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따로 노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양극화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요즘 증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7월 28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84% 폭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코스피 역사상 하루 낙폭으로는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첫 번째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으니까 그 수준의 충격이 다시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지수가 빠졌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느냐? 그 구조적인 원인을 봐야 해요.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1% 오르면 2% 수익을 내고 1% 빠지면 2% 손해를 보는 상품이에요. 수익을 2배로 키워주는 대신 손실도 2배로 키우는 거죠.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ETF, SK하이닉스 주가의 2배를 추종하는 ETF. 이런 식으로 특정 종목 하나에만 걸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문제는 이 상품들이 출시된 이후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기 전에는 코스피의 하루 평균 장중 변동폭이 2.86%였어요. 그런데 상장된 이후에는 5.46%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레버리지 ETF는 구조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5%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바의 레버리지 ETF는 10%가 빠져야 하잖아요. 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다음 날도 정확히 2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질 때 더 팔아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사야 하고요. 이게 시장의 하락을 더 키우고 상승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이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가 7월 2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로 입은 손실이 약 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6조 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방 예산에 맞먹는 돈이 개인 투자자들 주머니에서 사라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레버리지 ETF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6월 22일에 76조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7조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약 한 달 만에 64%가 증발한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만 놓고 보면 시총이 약 24조 7천억 원이 감소했어요. 하이닉스 하나에서만 그 정도가 날아간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데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거든요. 주가가 10% 빠졌다가 다음 날 10% 올라도 원금으로 안 돌아와요. 레버리지는 더 심하게 줄어들죠. 이게 계속 쌓이면 기초자산은 조금 빠졌는데 레버리지 ETF는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률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이나 발동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2000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2번 발동됐는데 그 절반이 올해 상반기와 7월에 집중된 거예요. 26년 동안 6번 발동되었던 게 올해 7개월 만에 6번이나 터진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신호죠.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일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에 대한 긴급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핵심 내용을 보면요. 첫째, 신규 상장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단일 종목 레버리지 ITF는 나올 수 없어요. 둘째,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지금까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증권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해외에 상장된 한국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합니다. 원래 이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7월 28일 서킷 브레이커 사태 이후 시행일을 앞당긴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 규제의 핵심 대상이 개인 투자자인데요. 정작 시장에서 큰 물량을 움직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자금력이 큰 이른바 슈퍼개미들은 규제의 영향권 밖에 있어요. 3천만 원 예탁금이 이분들한테는 문턱도 아니니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증안펀드 조성과 공매도, 일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안펀드라는 건 증시안정펀드의 줄임말인데요. 주가가 폭락할 때 정부와 금융기관이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장치예요. 2020년 코로나 때도 가동된 적이 있죠. 지금 상황이 그때 못지않게 심각하니까 다시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인 거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7월 27일 기준 32조 7천억 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어요. 반대 매매란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또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이나 생활 자금으로 레버리지 ITF에 투자한 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출시도 졸속이었고 규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상품들을 허가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켰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규제를 내놓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금융당국이 추가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증시가 이렇게 난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경제의 체력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7월 23일 한국은행이 2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이게 왜 깜짝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은행이 지난 5월에 예측했던 전망치가 0.2%였거든요. 실제로는 그 3배가 나온 거예요.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3.7%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라는 지표인데요. GDP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GDI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같은 양의 물건을 팔더라도 비싸게 팔면 소득은 더 커지잖아요. 이 GDI가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15.6%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예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라면 가게를 하는데 라면을 만드는 양은 조금 늘었어요, GDP 기준으로. 그런데 라면 값이 올라가고 재료비는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많아진 거죠. 그게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성장을 끌어당겼는지 보면요. 수출이 전분기 대비 1.4% 늘었고요. 특히 반도체와 기계 장비가 잘 나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0.2%,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에 투자를 늘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쉽게 말해서 연구개발이나 소프트웨어 투자가 전기 대비 3.3%, 전년 대비 4.9%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도 함께 늘어나면서 경제 전반이 골고루 살아난 모습이에요.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 성장이 마지막으로 달성된 게 2021년이니까 5년 만에 고성장인 거예요. 우리 경제 체력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경제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을까? 이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실물 경제는 기업의 생산과 소비, 투자 같은 기초 체력을 반영하지만 금융시장은 기대와 공포,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경제는 건강한데 금융시장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전망을 보면요.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와 투자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상태인데 이게 가계 이자 부담을 키우면서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수출이 워낙 강하고 기업 투자도 늘고 있어서 경제의 기본 방향은 나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15일에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이 4.3%에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4.6%를 예상했는데 그에도 못 미쳤고요. 1분기 5%에서도 크게 꺾인 수치예요. 코로나19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장률이 낮아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건 경제 안에서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K자 양극화라고 부르는데요. K자를 보면 위로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갈라지잖아요. 중국 경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쪽은 인공지능 AI 분야입니다. AI 관련 수출과 첨단 제조업은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글로벌 AI 투자 열풍 덕분에 중국의 AI 관련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문제예요. 소비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내수 경제가 꺼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해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근원 CPI도 1%예요. 이건 물가가 거의 안 오르고 있다는 뜻인데 보통은 좋은 건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아닙니다.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6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겨우 1% 증가에 그쳤어요.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소비가 겨우 1% 늘었다는 건 사실상 정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비율을 들어보면요.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데 식품 코너에서는 계속 물건이 잘 팔리는데 가전제품이나 의류 코너는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전체 매출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불균형한 상태인 거죠. 지금 중국 경제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째, 내수 디플레이션. 둘째,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 셋째, 고용 위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구조적 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이미 충족되고 있다는 게 무서운 대목이에요. 이게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에요. 올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94% 늘어서 133억 달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품목에 집중된 거예요. 정작 중국의 내수 시장에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 위축은 이미 국내 제조업체의 출하량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문이 들쑥날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달은 주문이 확 들어왔다가 다음 달은 뚝 끊기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재고가 쌓이고 매출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깊은 침체에 빠져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한국으로서는 중국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괴리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AI와 내수의 괴리, 규제의 속도와 시장의 속도 사이의 괴리. 이 괴리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갈지가 하반기 경제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런 구조적 변화를 잘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